어른을 위한 인생 수업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감정과 친구가 되는 법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감정과 친구가 되는 법. 우리 모든 생각은 눈앞을 스쳐가는 구름과도 같고 또 아주 잠깐 동안의 날씨와도 같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이기에 날씨가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영원히 그곳에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상이 던지는 변화구의 끝없는 혼란 속에서 살았다. 매일 아침 눈뜨면 우리를 겁주는 뉴스 헤드라인과 코로나19 소식을 마주해야 했다. 몸과 마음은 전쟁 준비와도 같은 상황 속에 오랜 기간 놓였다. 삶을 뒤덮은 근심은 점점 불안으로 익어갔다. 온라인상에서 대부분 유쾌해 보였던 친구들도 최근 들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게 힘들다고 인정했다. 툭하면 우울하거나 괴롭고 슬럼프나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한 친구는 요즘 머릿속이 여러 생각들로 복잡하고 컨디션 자체가 좋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드는 게 너무 힘겹단다. 내가 마음 챙김 명상을 해보라고 권했더니 친구는 말했다. 됐어. 일단 감정이 일어나고 나면 아무것도 소용없더라. 머릿속을 비우는 게 아예 안 된다니까? 이 지면을 통해 친구에게 답을 해주고 싶다. 동시에 독자들에게 마음 챙김 명상의 흔한 오해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마음 챙김 명상의 진짜 의미. 사실 마음 챙김 명상은 머릿속을 비우는 것이다. 틀렸습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사실 마음 챙김 명상은 머릿속을 비우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 또한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가 해석을 하는 마음 챙김의 정은 바른 방향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이다. 즉 자기 생각을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다. 어떤 일로 인해 감정이 일어나고 자극되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곤혹감은 감정을 촉발해 그 일 자체를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떨쳐낼 수 없는 그 감정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감정을 통제하려고 들면 감정은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버린다. 이때는 감정 그 자체가 눈앞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성적인 뇌는 언제나 감정의 뒤를 느릿느릿 따라가고 심지어는 감정에 질질 끌려갈 때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그만을 외치는 것은 매우 힘들며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오히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기분만 나쁘다. 내가 추천하는 마음챙김 명상은 감정과 공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 방법을 시도할 때는 스스로 생각을 그만하자 라거나 생각을 빨리 없애자 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우선 나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고정된 대상을 찾아야 한다. 대부분의 명상법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호흡할 때 눈을 가늘게 뜨고 코끝을 주시하라고 한다. 또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공기가 입술을 통과할 때 느껴지는 약한 떨림에 집중하라고 한다. 어떤 작은 대상이나 신체상의 느낌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고도의 집중 상태에 놓인다. 이때 뇌는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의식의 장막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의 모습에 가깝다. 이와 동시에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바로 이때가 중요하다. 이런 상황이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자. 어떠한 비판 없이 그대로. 그러다가도 갑자기 또 익숙하고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잡생각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잡념이 시작되었을 때 그 생각을 쫓아버리려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그 생각들을 마주하며 오케이, 너로구나 하고 말해보자. 나의 주의력은 고정 대상에 여전히 집중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감정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모였다 사라지도록 두면 어느 순간 머릿속은 텅 비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무섭게 밀려드는 생각들도 너로구나 하고 말한 뒤 고정 대상의 주의를 집중한 채 몇 초가 흐르면 생각이 연기처럼 스스로 사라져 버린다. 아주 신기한 느낌이다. 마음챙김 명상을 오래 연습해온 사람은 이렇게 묘사한다. 마음챙김 명상은 이런 느낌이에요. 하늘에 어떤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눈앞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죠. 그런데 나의 주의력은 그 어떤 구름에도 고정되지 않는 겁니다. 감정을 받아들이면 감정과 친구가 된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눈앞을 스쳐가는 구름과도 같고 또 아주 잠깐의 날씨와도 같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이기에 날씨가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영원히 그곳에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 그러므로 명상을 하면서 모든 것이 비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 텅 비어 있기를 바라거나 강한 태풍이 불어와 모든 구름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불가능한 일이다. 하늘에는 언제나 구름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린 하늘이다. 이 구름을 받아들이고 호흡과 고정 대상에 집중한 뒤 생각이 천천히 흘러가기를 기다리자. 감정 기복이 실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점차 나의 감정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내 삶에 필요한 수련을 찾자. 삶의 온갖 루틴이 깨졌지만 깨달은 것이 있다. 혼자 있는 시간과 조용히 마음을 챙기고 반성하는 시간, 운동과 독서, 산책까지 이 모든 것이 바쁜 업무 사이에 끼어있던 일상의 쉼표이자 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리듬이었다는 것을. 과거의 내 생활 루틴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3일에서 5일 정도 멀리 외지로 나갔다. 한 달 반에 한 번. 즉 6주에 한 번 정도는 외지에서 며칠을 묵었던 것이다. 출장은 고생스럽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만은 않았다. 나중에 익숙해질 때쯤에는 기대감까지 생겼다. 종일 이어지는 회의와 회식을 마치고 조용한 호텔방으로 돌아와 아내와 아이들과 영상통화로 잘자라는 인사를 건넨 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욕조의 물을 따뜻하게 받아놓은 뒤 잠들기 전 한두 시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고독했던 타향에서의 풍경도 2020년 한 해 동안은 단 한 번도 즐길 수 없었다. 호칭 바꿔주세요. 제 이름인데요, 복녀는. 매번 출장을 떠나기 전날 밤이면 당시 루틴을 따라 책상 위를 깨끗이 정리했다. 남은 계산서를 지불하고 이메일에 답장을 했으며 필요 없는 종이는 찢어버리고 일담한 책은 책꽂이에 꽂았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디 떠나기 전날 밤이면 당시 루틴을 따라 책상 위를 깨끗이 정리합니다. 저도. 제 나름 깨끗이요. 남은 계산서를 지불하고 이메일에 답장을 했으며 필요 없는 종이는 찢어버리고 일담한 책은 책꽂이에 꽂았다. 네, 주변 정리를 좀 하죠. 떠나기 전에. 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이라 평소 제대로 정리를 안 해둔 탓에 매번 먼 길을 나설 때마다 분주해지는 나를 자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삶의 루틴에 익숙해져 갔다. 그쵸. 가기 전에는 부산스러웠어요. 심지어는 대략 6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청소가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구나. 저는 기대보다 시간에 쫓기니까 허둥지둥.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동할 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장소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 그 생각에 일단 음식물 쓰레기를 다 비웁니다. 냉장고에 먹을 거 있는 거 확인하고, 화장실 청소. 왜냐면 제가 돌아오지 못할 때 누군가 이제 주변 정리를 해줄 거잖아요. 그랬을 때 들어와 문을 열자마자 고약한 냄새 정도는 안 나게 하는 배려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어딘가 다른 장소를, 평소에 제가 살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떠날 때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래야지 했던 건 아닌데, 그런 습관이 생긴 건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은 6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청소가 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나는 서재 방문 앞에 서서 책상 위부터 바닥까지 쌓인 잡동사니와 종이를 두 눈으로 쓱 훑어보다가 초조함과 답답함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나 자신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엉망이 된 거지? 나는 알았다. 서재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건 정기적으로 해오던 그 대청소의 부재라는 것을.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답답했던 것도 오랫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말 혼자만의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부터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주말마다 이동을 하는 삶을 살게 됐거든요. 좋았어요. 해야 할 일을 삶의 루틴에 끼워 두었는데 루틴이 무너지니 나도 따라 무너졌던 것이다. 당신도 올해 이처럼 루틴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는 않았는가? 했지요, 저도. 습관과 수련의 차이.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친구가 있었다. 매일 왕복 1시간 동안 통근하는데 이어폰을 끼고 팟캐스트를 들으면 딱 한 회 분량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해외 본사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원격 근무를 시행했다. 통근 시간을 갑자기 잃어버린 친구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었다.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혼자만의 세상에 빠지는 그 시간이 친구에게는 아주 중요한 삶의 의식이었던 것이다. 그 후 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아침이면 이어폰을 귀에 꽂고 산책을 나간다. 마치 팟캐스트를 들으며 통근하던 그 시간을 재현하듯.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루틴이 깨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하철로 출근을 갑자기 못하게 되면 그 시간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집에서 들으면 되는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우리 몸은 장소를 이렇게 이동해야 그 장소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요. 사람은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저희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일단은 몸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게 먼저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서 제가 얘기를 좀 잘 들어주는 편인가 봐요. 이제 그런 고민을 얘기하면 제일 먼저 제가 그렇다고 제 말씀을 듣지는 않겠죠. 제 조언을. 장소를 한번 이동해 보세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어디 쉽나요? 근데 이렇게 산책이라도 나가면 장소가 이동되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고민거리를 쌓아놓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그 고민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는 하늘을 보라고, 구름이 흘러가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하늘을 보라고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하셨는데, 그 장소를 떠나야 그 생각이 조금 덜해요. 떠난다고 그 생각이 아예 제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농도가 옅어지더라라는 저만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일단은 고민 있으면 걷습니다. 일단 나가요, 집을.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고 습관은 우리의 일상을 만든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하루 동안 행하는 행위의 대략 40%가 관성을 따른다고 한다. 40% 뿐일까요? 관성에 의해서 침대 밖으로 나오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씻으러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냥 루틴대로 이렇게 해왔던 평소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평소 습관에 변화가 생기고 적응기에 놓이면 이 변화 앞에서 내가 타협할 수 없는 습관은 무엇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청소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휴가를 청했다. 몇 주에 한 번씩 혼자 있을 수 있는 주말을 달라고. 출장을 가지 않을 수는 있어도 나는 출장과 같은 시간을 만들어야만 했다. 아내는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결국 허락해 주었다. 최근 미국 작가 라이언 홀리데이가 습관과 수련의 차이에 대해 언급한 에세이를 한 편 읽었다. 그는 말했다.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일종의 습관이지만 매일 아침 혼자 명상을 하는 것은 수련이다.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것은 습관이지만 건강한 음식을 선택해 먹는 것은 수련이다. 아침에 듣는 크로스핏 수업은 습관을 길러주지만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평생의 수련이 된다. 습관과 수련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습관과 루틴의 관계에 있다. 습관은 반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위지만 이것은 루틴을 따른다. 수련은 한평생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연할 수 있다. 생활 루틴이 변했다고 해서 공부를 중단하거나 글을 그만 쓰거나 명상을 그만둘 수는 없다. 나의 삶에 그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면 말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일종의 수련으로 생각한다면 루틴이 끊겨도 나만의 루틴을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며 심지어는 더 좋은 루틴이 탄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습관이 있어 최고급 이탈리아 커피 머신까지 구매했다고 하자. 어느 날 커피 머신이 고장났다. 곧바로 카페로 달려가 커피를 사서 그대로 회사로 가져가 보지만 어쩐지 커피 맛이 평소와 다르다. 그래서 한번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본다. 의외로 그 효과가 좋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손에 마실 것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계획하는 고요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커피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었던 것이다. 저도 그런데요. 지금은 차가 엄청 많이 달려서 저희 가게가 밖에가 바로 도로가거든요. 이상하게 차가 안 닿는데 요즘 차가 쌩쌩 많이 다니네요. 고요한 시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커피를 한 잔 타서 책을 읽었는데 지금은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차를 마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한 주전자를 만질 수가 있어서. 새벽 시간에 나오면 좀 많이 춥거든요. 이렇게 나에 대해 한층 더 잘 알게 되면 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 커피는 빠뜨릴 수 없다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있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져야 한다 라고. 커피는 습관이고 생각의 시간은 수련인 것이다. 내 삶에 필요한 수련을 찾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삶의 온갖 루틴이 깨졌지만 깨달은 것이 있다. 혼자 있는 시간과 조용히 마음을 챙기고 반성하는 시간, 운동과 독서, 산책까지. 이 모든 것이 바쁜 업무 사이에 끼어있던 일상의 쉼표이자 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리듬이었다는 것을. 일도 변할 수 있고 삶의 루틴도 변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기쁨과 성장을 위해 얼마간의 시간은 반드시 나를 위한 수련으로 이어가야 한다. 당신은 어떤가?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수련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보다 더 즐거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내면의 결함이 보상작용을 일으킨다. 심리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보상작용이 나타날 때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보상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달리기를 하다가 예전에 다쳤던 부위가 재발해서 곧장 재활 클리닉을 찾았다. 물리치료사는 몸을 앞뒤로 구부리기, 한 발로 서기, 직선으로 걷기 등을 시키면서 전부 촬영하더니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보세요. 여기 보상작용이 뚜렷하게 보이죠? 신체적 측면으로 볼 때 보상작용이란 우리가 어떠한 동작을 할 때 원래 사용되어야 하는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힘이 부족하면 주변의 다른 근육의 힘을 빌려와 기능을 보충하는 현상을 말한다. 보상작용이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이런 걸.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오랜 기간 축적되거나 비교적 고강도의 운동을 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나는 오른발이 살짝 평발인데다 무지외반증이 있다. 땅을 디딜 때마다 오른발과 종아리가 안쪽으로 살짝 돌면서 몸의 중심이 균형을 약간 잃는다. 달리기를 할 때는 오른쪽 다리의 대퇴사두근에 힘이 가해져서 몸의 중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왼쪽 다리로 재빨리 전환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정상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왼쪽 근육 사용량은 많아지고 오른쪽 사용량이 부족해진다. 그 차이는 아주 미묘하고 또 느리게 움직여야 겨우 눈에 보일 정도지만 반복의 반복을 거듭할수록 달리기 후에 고관절 주변으로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아, 저와 같은 증상을 갖고 계시네요, 이분도. 저는 평발은 아닌데 오른쪽 발을 다친 적이 있어요. 처음 다친 건 6살 때였고 그 다음은 한 26살? 그때쯤 그랬는데 그리고 무지외반증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오래 서 있는 일을 하다 보니 조금 발에 기형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오른쪽 다리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다치니까 저도 모르게 짝다리라고 하죠. 한쪽 다리로 서 있거나 이렇게 한쪽 다리에 무리하게 힘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항상 무리가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거나 하면 고관절 부위가 저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증상인지 경험으로 많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주변 골고루게 양쪽을 써야 되는데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한쪽에서 이제 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상체가 가벼우냐 그것도 아닌데, 아니고 이제 떠받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고관절들이 제 상체를. 그래서 한쪽에 체중이 실리니까 왼쪽 다리가 더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오른쪽 다리는 다쳐서 조금 그렇고. 재활이나 이런 거는 받지 않았어요. 경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25년도 더 넘게 지속되니까 아, 그때 치료를 제대로 받았어야 됐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듭니다. 미련하죠? 그러니까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 자꾸 뒤로 미루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미뤘나 싶지요. 지금에 와서는. 우리의 심리적 보상작용. 심리적 측면으로 볼 때도 우리의 각종 행위 속에는 보상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어릴 때 어른들에게 꾸지람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래요. 어른이 되어서 성취를 이루거나 주요 책임자가 되어서도 부족한 자신감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아랫사람들을 거칠게 대한다?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면의 결함에 대한 보상으로 위험있게 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행동은 결국 인재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관리의 페인 포인트가 되어버린다. 실패 포인트가 되어버린대요. 보상작용은 가정에서도 볼 수 있다. 자녀를 꼭 붙든 채 놓지 못하고 다방면으로 부족한 것 없이 챙기는 아내가 있다. 이 넘치는 사랑은 혹시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한 보상작용에서 나온 건 아닐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미친 듯이 일에 빠져 사는 남편이 있다. 이 행동은 돈을 많이 벌어 집에 가져다 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애초에 집이 들어가기 싫은 마음에 야근을 합리적인 보상으로 삼은 건 아닐까? 저 이 생각은 못했네요. 저도 결혼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 되게 남편이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집이 싫었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아무튼 집에 되게 늦게 들어왔어요. 12시 전에 들어온 날이 별로 없었죠. 보상작용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상소비가 있다. 행동경제학자가 관찰한 현상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 능력이나 지위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결함을 상징적으로 메워줄 만한 물건을 사는데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전문용어로 보상소비라고 한다. 보상소비 많이 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돈을 쓰게 되면 약간 죄책감이 올라와서 돈을 쓰는 걸 그렇게 돈 쓰기 위해서 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소비를 한 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필기도구 사는 거에 조금 많이 신경을 그쪽으로 쓰는 것 같아요. 연필, 잘 써지는 샤프 펜슬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고요. 다이어리 보면은 1년에 한 권이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여러 권 사요. 여러 권 사요. 이것도 약간 어떤 부분에 있는 보상 소비라고 해야 되나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보이겠지만 저는 보상 소비를 하는데 필기류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필기류가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보통의 필기류, 아주 명품 브랜드 이런 거 말고요. 신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보상작용이 나타날 때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보상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덤벨을 한 세트 들어 올릴 때 어깨의 힘이 부족하면 목과 허리 등의 근육이 재빠르게 움직여 동작을 완성한다. 이토록 복잡한 근육의 협동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뇌가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온몸으로 덤벨을 들어 올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리적 보상작용 역시 주로 일련의 복잡한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잠재의식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고 그래서 온갖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치료실로 다시 돌아와 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조금 다급했다. 당장 다음 달에 로드 레이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리치료사는 느긋한 말투로 대답했다. 첫째, 자신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 알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약점 때문에 어떤 보상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셔야 해요. 둘째, 속도를 줄여서 정확한 동작을 익혀야 합니다. 이때는 기존에 운동하지 않았던 근육을 활성화해야 할 거예요. 동시에 잘 관찰하면서 지금까지의 관성을 제어해야죠. 셋째, 반복적인 연습으로 뇌가 정확한 동작에 익숙해지고 나면 다시 기능성 동작으로 통합하고요. 물론 평소 운동을 할 때도요. 그리고 넷째, 주기적으로 살펴보면서 기존에 소홀했던 근육을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저한테도 해당되는 처방이겠죠? 비슷한 증상이시니까. 사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보상작용을 바로잡는 것도 위와 마찬가지다. 근육을 생각으로 바꾸고 위의 4단계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무슨 일이든 처음이 어렵다. 중요한 건 첫 발을 내디는 것이다. 나의 약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하여 어떤 보상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치른 대가가 무엇인지는 나의 페인 포인트가 명확히 알려줄 것이다. 선한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게. 세상의 아픔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자.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잘 관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0년 일찍이 우리를 떠난 유명인 중 내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건 바로 토니 셰이였다. 그는 미국의 온라인 신발 쇼핑몰
자포스의 창업자로 미디어에서는 그를 신발의 왕으로 불렀다. 그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던 건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 그가 나의 동창이었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내가 아는 토니는 너무나 밝고 빛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뜻밖의 부고가 들려오다. 당시 토니가 살았던 숙소는 내가 살던 숙소 옆이었다. 그 숙소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특히나 많았다. 토니가 숙소 안에서 작은 스낵바를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면식이 있었지만 친구 사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토니는 졸업 후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는 24세에 자신의 첫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면서 2억 달러를 벌었다. 첫 번째 동창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퇴직해도 될 만큼의 재력이 생긴 것이다. 무엇을 팔았길래 2억 달러가 됐을까요? 하지만 토니는 자포스에 투자를 하고 혼신을 다해 경영에 임한다. 미천을 모두 날릴 뻔하면서도 몇 년을 버틴 그는 마침내 자포스를 아마존에 팔면서 팔기를 잘하시는군요. 키워서 팔기. 12억 달러를 벌었고 동시에 CEO직을 연임한다. 그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스타가 되었다. 양심적인 사업가라는 신념에 따라 그는 자포스에서 전에 없던 고객 서비스와 기업 문화를 만들어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면서 그들에게도 고객을 이처럼 대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맞아요. 따뜻한 먼저 100%야 그게 고객한테로 가는 것 같아요. 자포스의 관심은 신발 판매가 아니라 고객 만족에 가까웠다.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자포스는 순식간에 가장 믿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온라인 상점이 되었다. 경영업계의 최고가 된 토니는 수시로 잡지 표지를 장식했고 그의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우직하게 자리 잡았다. 그는 회사 직원들을 데리고 본사를 라스베이거스로 옮겨 몰락해 가던 도심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네바다주에서 열리는 연중 행사인 버닝맨에 자주 참여했으며 평소 캠핑카 안에서 살았다. 애완동물로는 라마 크지 않나요? 라마 한 마리를 키웠다. 그는 무척 소탈한 삶을 살았다. 벼락부자였으나 소박했고 자유분방하면서도 독특했다. 언제나 규칙을 깨뜨렸고 어디서나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내가 본 토니 셰이는 에이브럼 H.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에서 꼭대기에 오른 것도 모자라 그 위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캐캐묵은 사회를 향해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하는 사람이었다. 뜻밖의 부고가 친구들 사이에서 들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제일 처음 언론에서는 호화주택의 화제라고 했다. 후에는 방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다고도 했고 또 토니는 방이 아니라 방 옆의 공구실에 있었다고도 했다. 그 안에 양초가 가득 있는 걸로 보아 검은 연기를 마신 걸로 의심이 된다고 했다. 사건이 갈수록 미궁에 빠져가고 있을 때 포브스의 장편 보도가 이어졌다. 토니 셰의 주변 인물 20여 명을 취재한 끝에 과거 1년 동안 토니 셰이가 보였던 불안정한 상태에 대해 폭로한 것이다.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토니는 평소 파티를 즐겼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그의 폭음도 점점 극심해졌다. 아이고 이런. 심지어는 환각제와 이산화질소를 즐기기도 했다. 진짜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의 곁에는 만행을 눈감아주는 친구들만 남게 되었다. 토니 셰이는 함께 즐거움을 찾자는 말로 그들을 자신이 만든 도시로 불렀고 월급을 주면서 그곳에 살게 했다. 저도 이런 사람 한 명 봤는데 월급을 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함께. 포브스는 이어지는 보도에서 그의 운명을 같은 키워드로 이야기한다. 비극. 젊은 시절 꿈을 이루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했지만 결국 그는 그의 그 꿈의 그림자 속으로 미끄러졌다. 8억 달러에 가까운 재산을 남겼으나 유언은 없었다. 나는 토니와 친분이 없다. 그의 내면이나 동기에 대해 추측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를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내 주변 친구들이 떠올랐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다. 친구는 댐댐이가 후하고 소탈한 데다가 술을 즐겨 마신다. 매번 모임을 갖는 친구들을 거나하게 마시고 취할 때까지 통 크게 친구들을 대접했다. 그러나 술에 취하고 나면 늘 사적인 자리에서 나를 끌어안고 울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고통스러운 곳이라며 괴로움을 토로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이 가득했지만 그는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다. 나는 그 기분을 너무나도 잘 안다. 나 역시 가끔 안 좋은 뉴스를 보고 나면 온종일 우울할 때가 있었다. 수없이 들려오는 나쁜 소식에 온몸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이런 무력감은 바깥의 부정적인 정서가 내재화되면서 나의 고통이 되는 것이다. 내재화된 감정은 신체의 통증으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수면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불쾌감의 3부작을 이룬다. 이것은 일종의 만성적인 내상이다. 아마 토니는 마음이 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너무 선해서 세상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내재화했는지도 모른다. 문득 의문이 들었다. 만약 내가 8억 달러에 이르는 몸값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가진 제약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나 역시 극단적인 행위로 현실을 벗어나고자 했을까?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내재화하는 게 어떤 건지 전 좀 느낌이 오네요. 제가 다른 사람의 그 힘든 얘기 들으면 그 우울감이 너무 깊어서 상담 공부를 하면서도 상담사가 나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재화하는 게 상담사로서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아픔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아쉬움과 좌절로 가득한 시련을 이제 막 한 차례 넘겼다. 새로운 희망이 눈앞에 있지만 아마도 이 세상이 회복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그저 모두에게 말해주고 싶다. 세상의 아픔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자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잘 관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늘 웃는 얼굴로 남을 대하는 사람. 평소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사람. 태양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친구들을 포함해서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동문 게시판에 남긴 글이 기억에 남는다. 남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 사람일수록 필요로 하는 게 많은 사람이야. 그저 말을 못할 뿐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핍이 내가 클수록 그런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주게 되는 거죠. 올해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로 꺼내는 연습을 해보자. 나의 선한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인생이라는 공연을 감상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인생이라는 멋진 공연을 보기 위해서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잠에 빠져 있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관람이라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잠에 빠져 있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잠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잠을 소중히 생각하거든요. 자러 갈 때가 되게 행복해요.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번에는 우리 삶과 닮은 한 일화를 통해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술극단이 어느 작은 시골 마을로 순회 공연을 갔다. 공연에 필요한 인력이 무척이나 많아 극단은 마을에서 임시 아르바이트직을 모집했다. 아르바이트생은 보수 외에도 특혜가 있었다. 일하는 시간을 3시간 채우면 장외 관람권을 받고 6시간을 채우면 장내로 입장해서 공연을 볼 수 있으며 하루를 채우면 가장 앞줄이 가운데 자리표를 얻을 수 있었다. 그곳은 관객석에서도 최고로 좋은 자리였다. 보기 드문 공연인데다 아르바이트로 돈도 벌고 세계적인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이 관심이 쏟아졌다. 그중 집안 환경이 어려운 한 형제가 하루를 함께 일한 뒤 앞좌석표를 손에 넣기로 결심한다. 이래서 파는 거 아닐까요? 형제는 조명 설치부터 천막 치기, 음향기기 들기, 이것저것 옮기는 일까지 고된 업무를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청소를 돕거나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일했다. 오후가 되자 형제는 이미 잔뜩 지친 상태가 되었지만 공연을 보겠다는 신념으로 버텼다. 가장 앞줄 가운데 자리의 표를 꼭 얻고 싶었다. 저녁이 되자 형제의 고된 노동은 목표를 달성했고 그토록 원하던 입장권을 손에 넣었다. 좋을 것 같아 왠지. 너무 피곤해서. 공연장에 들어선 형제는 기진맥진한 몸으로 공연장에서 가장 좋은 좌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나 온몸은 흙투성이에다 손에는 무거운 것을 나르다 생긴 물집이 가득했다. 드디어 사회자가 무대에 오르고 공연이 시작되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공연장을 메우는 사이 형제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슬프네요.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공연장을 빠져나간 뒤 공연장의 문이 굳게 닫힐 때까지도 형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잠을 깨지 못했다. 너무 일만 하다가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그런 아주 적절한 사연이네요. 정말 짠한 이야기가 아닌가? 형제는 귀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하루 종일 바쁘게 뛰었다. 저도 이런 형국이어서 요즘에 좀 안 바쁘려고 굉장히 루즈하게 만들었어요. 제 삶을. 그랬더니 되게 소소한 것들에 행복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쳐다도 안 봤던 것들을. 임무는 완수했지만 피로가 몰려온 나머지 멋진 공연 감상을 놓치고 말았다. 어떤가? 많은 이들의 삶 역시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려는 열망으로 죽어라 일하고 노력하면서 몇 년을 그렇게 특별할 것 없이 살아간다. 그러다 이제 행복을 누려야 할 때쯤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나이가 들어 거동이 힘들다는 걸 깨닫기도 한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나요? 이런 경우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하니 병에 걸렸다. 병원에 갔다. 그리고 곧 하늘나라로 갔다. 이런 얘기들을 좀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글로벌 마술 극단의 공연처럼 아주 근사하다. 우리는 누구나 가장 앞줄이 가운데 좌석에 앉아 공연을 감상하고 싶다. 놓치면 안 될 만큼 멋진 공연이 아니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한다. 채찍질한다. 반드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장 좋은 그 표를 손에 넣어야 한다고 반드시 가장 앞줄이 좋은 좌석에 앉아 이 공연을 즐겨야 한다고 말이다.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쉼을 잊고 필사적으로 일한다. 자신은 아직 젊고 잠깐 고생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피로해질 때까지 달리다가 결국 꿈에 그리던 티켓을 손에 넣는다. 하지만 인생이 그 즈음에 다다르고 나면 마음과 다르게 부족한 힘이 느껴진다. 나이가 들었거나 혹은 몸이 주는 경고를 오랜 시간 무시한 끝에 병을 얻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순수하게 그 순간을 즐길 힘을 잃어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렇게 노력해서 표를 손에 넣고 죽을 힘을 다해 가장 좋은 좌석을 차지하고도 공연을 즐길 에너지와 마음이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최근 집이나 차를 사기 위해 혹은 대도시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체력과 정신력을 모두 쏟아붓는 젊은이들을 많이 본다. 밤 늦게까지 일하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젊은이들에 대한 보도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자신을 독려해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삶의 목적은 필사적인 노력으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만 있지 않다. 마음과 힘을 전부 기울이고 난 후에도 멋진 공연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자리에 앉았느냐는 사실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 공연을 감상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저는 결혼해서 초기에 되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저희 배우자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여야 해요. 근데 저는 보는 건 똑같잖아. 사이드에서 보면 어때? 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물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사이드에 서서 앉아서도 아니고 서서도 그 공연을 구경하면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 어느 날 문득 피로가 느껴진다면, 중압감에 힘이 든다면 잠시 쉬어가자. 근데 말이 쉽지 않아요. 잠시 내가 자의에 의해서 쉼표를 그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타의에 의해서 또는 아파서 그때는 그냥 브레이크를 걸 수 있지만 평소에는 이게 피로가 느껴진 상태인지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는지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달리는 도로처럼 그냥 빨간 신호등이 있다면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주황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 그쵸? 우리는 모두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 어느 날 문득 피로가 느껴진다면, 중압감에 힘이 든다면 잠시 쉬어가자. 휴식을 취하는 것도, 내 삶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모두 건강한 과정이다. 제가 올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연초부터 휴식을 취하고 제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외로 되게 불안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놀면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노는 게 아니라요. 일을 멈추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큰일은 나지 않더라고요. 목표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잘 보살피고 다가올 미래에 건강하고 즐거운 나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잊지 않길 바란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건 삶이라는 멋진 공연을 감상하기 위해서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깊은 잠에 빠져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해했네요. 잠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명문 대학을 졸업하셨고 공부를 계속 하는 분이어서 시간은 우리가 24시간 똑같이 주어지지만 어떤 것에 몰입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쓴 방법은 잠자는 시간을 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을 게으름뱅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어릴 때 잠이 좀 많았어요. 잠치기라고 그러셨어요. 저것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잠이 저렇게 많아서 라고 하셨었죠. 제가 대학 갈 때는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촌년이다 보니. 그래서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저것이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를 제대로 갈 수나 있을까?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다녔어요. 습관적 거부감을 해결하는 심리술. 심리적 습관을 기르는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정 기간 연습해 나가다 보면 마치 게임을 할 때 경험치를 쌓듯 어느 순간에 이르러 레벨업을 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한층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 자신과 인생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류시안 선생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매사 모든 일이 자꾸 제 마음과 부딪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팀장님이 저에게 업무 배정을 주셨는데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기가 싫어요. 집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도와달라고 하면 그게 늘 귀찮게 느껴져요. 이런 마음 상태가 과연 옳은 걸까요?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분석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대요. 누군가 나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나는 이 말을 해주고 싶다. 만약 이러한 일련의 감정이 순간적이거나 혹은 어떤 일에 울분을 느껴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라면 이때의 일시적인 폭발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 다음번에는 감정을 잘 조절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거부감이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서 모든 일에 거부와 부정부터 하게 된다면 이제는 자신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며 본격적으로 감정관리를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내용에서 차근차근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습관성 거부감이 맞는지 확인하기. 일단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이 습관성 거부감이 나의 학업이나 업무, 인간관계에 더 큰 이점이 되었는가? 그게 아니라면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속에서 멈춤을 선택하려는 마음이었던 건 아닌가? 왜냐하면 이러한 거부감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일종의 내가 하는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가짐의 시작점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다음으로는 이런 마음가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각해보자. 사춘기 때인지, 대학 입학 후인지, 일을 시작하고 나서인지, 아니면 첫사랑을 실패하고 난 후인지. 일반적으로 마음가짐의 중대한 변화는 주로 인생의 전환점을 겪을 때 생긴다. 만약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때를 기점으로 삶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가, 혹 나를 보호하려 애쓰거나 더욱 자기 중심적이게 되었는가, 아니면 상처를 받아 타인에게 벌을 주고 싶어진 건 아닌가. 그 당시의 변화를 차분히 돌이켜보자. 그것을 계속 현재까지 끌고 와서 영향을 줄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멈춤을 선택해서 과거의 마음가짐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가? 긍정의 오케이 외치기. 만약 당신이 새로운 시작을 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아주 유용한 심리 훈련법을 하나 알려주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에 오케이 외치기다. 오케이. 먼저 시간을 정한다. 한두 시간도 좋고 오전, 오후 시간으로 설정해도 좋다. 그 시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생기든 일단 오케이를 외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료가 파일 한 부만 복사해 줄래요? 하고 당신에게 말했다면 도와주고 싶지 않아도 일단 오케이 라고 대답한 뒤 동료를 도와주어야 한다. 배우자가 내게 냉장고에서 콜라 좀 꺼내다 줘 라고 말한다면 왜 본인이 안 가져오고? 라며 반박하지 말고 오케이 라고 대답한 뒤 가져다 준다. 실수로 물을 쏟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이 삭제되었거나 혹은 할인 쿠폰을 손에 넣지 못했어도 일단 오케이를 외치고 나서 그 후에 해결해 나간다. 가능할까요? 이 훈련을 지속하는 동안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든 그것이 나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모든 일에 긍정의 태도로 오케이를 외친 뒤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와 동시에 나의 심리 변화를 관찰해 본다. 거부감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상대방에게 긍정의 답을 할 때까지,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과 나의 마음속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다. 더불어 신체적인 변화도 함께 주시한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육이 갑자기 긴장하면서 수축되거나 팔짱을 끼는 자세를 하지 않았는지, 혹은 나도 모르게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버리지는 않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긍정의 대답을 한 후에는 또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관찰해 본다. 이러한 훈련 과정을 몇 번 거치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내면의 거부감을 내려놓고 모든 일에 오케이를 외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여유가 없으면 오케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오케이. 내 마음이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오케이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반응을 하기가 쉽지 않죠. 당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위험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물론 알지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오히려 상대방의 긍정적 반응에 더욱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더 자주, 더 많이 오케이를 연습해 본다. 제가 오케이 밝게 말씀하신 그게 생각이 나요. 오케이. 어떤 분? 네. 문제의 인식이 곧 변화의 시작이다. 근데 그분은 알고 오케이를 연발하셨던 걸까요? 궁금하네요. 습관적으로 오케이 하셨던 것 같은데. 심리적 습관을 기르는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치료를 받으러 가도 횟수가 되게 긴 것 같아요. 뭐 10회? 10회를 기본으로 보나요? 제가 집단 상담을 받았을 때 10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회를 받아서 좀 나아졌느냐?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 10번 만난다고 바뀌지 않죠. 변하지 않죠. 변화가 쉽지 않았어요. 그게 계기점이 돼서 내가 좀 변화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정말 일정 기간의 의도적인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으로 그 심리 상태로 계속 살고 싶지는 않았었거든요. 직접 경험해 나가다 보면 마치 게임을 할 때 경험치를 쌓듯 어느 순간에 이르러 레벨업을 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한층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 자신과 인생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울할 땐 나만의 색채 환경을 만들자.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한겨울 속에서 소생할 방도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우리에게 즐거움이란 단어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진다. 그럼에도 언제나 삶의 곳곳에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을까? 알바니아는 유럽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티라나조차 대부분의 건물이 오래되고 낡은 데다가 쓰레기는 산처럼 쌓여있고 어둑한 길모퉁이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집집이 철창을 달았다. 위험해서 철창을 달았군요. 가난한데. 대부분의 시민이 세금조차 내지 않았다. 유럽연합과 세계은행에서도 티라나는 상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차라리 잊고 싶은 도시였다. 매년 조달하는 도시 보조금은 아무 쓸모도 없었다. 그러나 2000년 가을 티라나의 얼룩덜룩하던 시멘트 건물 한 동이 갑자기 밝은 오렌지색을 입었다. 전염시키는군요, 이 건물이. 건물은 주위 잿빛 도시와 확연한 대비를 이뤘다. 시민들이 너도 나도 달려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장관을 바라보았다. 이 작업은 당시 막 부임했던 시장 에디 라마가 지시한 일이었다. 참 어떤 한 사람의 그 변화된 행동으로 그 파장 효과가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생각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오렌지색을 칠을 했으니 얼마나 확 눈에 띄었겠어요. 심드렁한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들도 가서 구경을 했을 것 같아요. 도시가 다채로워지고 난 후 에디라마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화가였다. 전공이 또 그러셨구나. 자기의 틀로 세상을 보잖아요. 자기의 틀로 세상을 보는데 이분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화가였다. 그는 색채를 써서 우리 도시가 잃어버린 희망을 되살리고 싶었다. 라고 말했다.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보조금을 책임지고 있는 유럽연합 임원은 이 사실을 듣고 에디라마에게 당장 건물 도색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색깔이 유럽연합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참 말도 안 되네요. 그 표준이 뭘까요?
저는 정규 교과 과정도 참 이게 표준화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가르치잖아요. 개성을 죽이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럽연합이 표준이 또 있나 보죠. 그러나 에디라마는 반박했다. 그럼 이 도시를 한번 보십시오. 이곳의 환경 또한 유럽연합의 표준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멋지십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라고 더불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색깔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시민 중 절반이 계속 도색해달라는 의견이었다. 에디라마 시장은 그의 정치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각종 화려한 색깔로 시내의 건물들을 칠했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화가까지 초청해서 대형 벽화의 제작을 맡겼다. 그 후 기적이 일어났다. 거리 위에 사람들이 많아졌고 아무렇게나 나뒹굴던 쓰레기가 줄었다. 시민들은 창가의 철창살을 떼기 시작했다. 이 효과가 널리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건물이 새로운 색깔을 입기 시작했다. 실업률 또한 줄었고 시민들은 웃음을 되찾았으며 시 정부의 세입까지 증가했다. 알록달록해진 티라나는 도시를 성공적으로 재생시킨 사례가 되었다. 이로써 에디라마는 2004년에 세계 우수 시장상을 받았고 훗날 알바니아의 총리가 되었다. 소름이 돋네요. 에디라마는 말했다. 벽에 칠해진 페인트가 아이들을 키워주지는 않습니다. 환자를 돌봐주지도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지도 못하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을 줍니다. 소름 돋네요. 다른 가능성과 다른 활력, 다른 삶의 감각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에너지와 희망으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다면 서로를 위해 그리고 국가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멋지시네요. 색도 색이지만 주변 환경 한 곳만 깨끗해져도 왜 사람들이 깨끗한 곳에는 그 쓰레기 막 버리는 사람도 거기다를 못 버리더라고요. 깨끗하니까 그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 개선점을 하나 만들려면 물꼬를 트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 되게 훌륭하신 분이네요. 색은 에너지를 가진다. 알록달록한 색깔은 활력을 준다. 분홍색은 행복하고 평온한 기분을 느끼게 하고 짙은 색 계열은 무게감을 준다는 것은 색채 심리학을 배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분홍색이 행복하고 평온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군요. 저는 애정결핍이 분홍색을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가 않군요. 선생님. 네, 채팅창 잠깐 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활력있게 오케이를 외치시면서 즐겁게 보내십시오. 우리 또한 살아가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도 있다. 그럴 때 이처럼 색채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내 삶의 색채라는 기쁨을 드리자. 루이프를 집필한 잉그리드 페텔리는 책에서 티라나의 사례를 들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삶에서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색채 활용으로 활력을 되살려보거나 놀이와 기발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주변의 공간을 꾸미는 것이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최근 실내 디자인의 추세는 미니멀리즘으로 이것은 적은 곳이 곧 많은 것이라는 믿음이다. 보기에는 심플하고 깨끗하며 선불교에서 추구하는 평정심까지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미니멀리즘은 일종의 속박을 상징하기도 한다.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이 단순한 라인과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의 유리와 강철로 된 공간은 매우 가지런하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조심스럽다. 지나치게 조심스러움은 우리가 한동안 보내온 날들의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속했고 모든 일에 신중해야 했다. 시간이 흐르자 교류가 줄었고 상호작용이 줄면서 활력을 잃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울해졌고 심지어 이 침체기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할 이유조차 잃어버렸다.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신중해야 할 상황에 있는지도 모른다. 여전히 한겨울 속에서 소생할 방도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우리에게 즐거움이란 단어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진다. 그럼에도 언제나 삶의 곳곳에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을까? 즐거움의 크기와 비교해 기쁨은 작고 가벼울 수 있다.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기쁨은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잿빛 같았던 지난 시간으로부터 다채로운 색깔이 피어날 수 있도록 기쁨을 통해 나의 영혼을 되살리고 활력을 깨울 필요가 있다. 우울할 땐 색채로 내 삶의 기쁨을 들여놓는 건 어떨까? 그래서 왜 보면 봄 되면 그 자그만 미니 팟에 색깔이 알록달록한 꽃들을 팔잖아요. 그런 거 하나만 집에다 가져다 둬도 기분이 업되는데 저는 그거 하나도 참 망설이며 못 샀네요.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뿌미 선생님, 그래서 뿌미신가요? 곳곳에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을 못 찾았다가 요즘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우울할 땐 색채로 내 삶의 기쁨을 들여놓는 건 어떨까? 침대 시트를 밝은 색으로 바꾸고 산뜻한 쿠션을 사서 소파 위에 올려두고 외출할 때는 밝은 색의 액세서리를 걸치는 것이다. 집이나 일하는 곳의 환경이 미니멀리즘 스타일이라면 색이 화려하고 스타일이 서로 다른 물건을 몇 개 놓아둘 수도 있다. 마치 채소 볶음에 작은 홍고추 하나를 올려놓는 것처럼 예쁜 장식이 될 뿐만 아니라 맛까지 느끼게 해줄 것이다. 색채로 소소한 기쁨을 만들어 기분을 한껏 끌어올려 보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컬러일지도 모른다. 저는 무채색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하나 포인트를 둡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마스크예요. 마스크를 레몬색으로 써요. 처음에 그 흰색 내지는 검정색 마스크만 쓰고 다녔을 때 저는 흰색을 썼지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고 다닐 때 그 레몬색은 엄청 튀었나 보더라고요. 튀었고 밝으니까 기분이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그 앞에 계시는 분들이. 네, 주말에 저도 저는 장날에, 여기 시골이니까 장날에 한번 시내에 나가보겠습니다. 내일이 장인데, 내일은 제가 학교에 가느라고 갈 수가 없겠네요. 다음번에 한번, 저도 장날에 미니 화분을 사러 한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노란색? 노란색을 사야 돼서, 노란색을 보면 되게, 병아리 같기도 하고 활기차서 좋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컬러일지도 모른대요. 지금 미니멀리즘이 한참 유행하잖아요. 자, 마지막 장 요것만 읽고 오늘은 책을 덮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마음가짐. 잠시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나의 경험과 강점과 흥미에 대해 차근히 생각해보자. 나만의 색깔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이를 기초로 나만의 인생 여정을 열어가자. 미국에서는 2009년에 개봉한 영화 인디 에어라는 고객사를 도와준 직원을 해고하는 베테랑 해고 전문가 라이언이 등장한다. 그의 파트너인 나탈리는 야심있고 학력도 좋으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 직장인이다. 나탈리의 눈에 라이언은 한물간 폭탄이고 라이언의 눈에 나탈리는 당돌한 햇병아리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거슬리는 상대다. 끌리는 게 아니라 거슬리는 상대다. 저는 끌릴 것 같은데. 어느 날 라이언은 해고 과정을 실제로 보여주라는 사장의 지침을 받아 나탈리를 데리고 나선다. 밥은 이제 막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다. 그는 사무실에서 두 아이의 사진을 꺼내 들고 마지못한 얼굴로 말한다. 아이들 얼굴을 어떻게 보란 말입니까?
이 일이 긍정적 효과를 줄 수도 있죠. 나탈리의 대답에 밥은 화가 나서 욕을 한다. 나탈리가 깜짝 놀라자 이어 라이언이 입을 연다. 밥, 저는 정신과 의사는 아니고 조언을 하러 온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왜 운동선수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용감하게 꿈을 쫓기 때문이죠. 그 말에 밥이 전 덩크슛은 못합니다만 하고 답하자 라이언이 다시 말을 잇는다. 대신 요리는 하실 줄 알잖아요. 대신 요리는 하실 줄 알잖아요. 이력서를 보니 부전공이 프랑스 요리더군요.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번 적도 있고요. 그런데 대학 졸업 후에는 이곳으로 취직을 하셨네요. 라이언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밥을 찬찬히 바라본다. 꿈을 포기한 대가로 이 회사에서 선생님께 얼마를 주시던가요? 이런 질문. 언제쯤 이 일을 그만두고 선생님이 진정 즐길 수 있는 일을 하실 생각이셨나요? 밥의 표정이 한층 누그러진다. 좋은 질문이네요. 동감입니다. 라이언은 감성 지능을 발휘했다. 어색하던 상황을 단 두세 마디로 바꾸어 놓았고 밥의 마음까지 어루만졌다. 영화 속 이야기지만 깊이 공감하고 감동받았던 장면이었다. 네, 꿈을 포기한 대가로 얼마를 받고 계십니까? 꿈이 있기나 했을까요? 꿈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많이 등장하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꿈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빨리 어른이 돼서 돈을 버는 거에 포커스가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촌년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장래 희망이 뭐냐 이런 거 쓸 때도 그 돈 버는 직업과 관련돼서 썼던 것 같아요. 저만 그랬나요? 미래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면 나도 직원을 해고한 적이 있었다. 일을 그만두고 이직한 직원도 있었다. 마지막 인사로 나누던 대화는 언제나 이성적으로 흘러갔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아무리 공적인 일이라 해도 한동안 함께했던 만큼 조금은 슬플 수밖에 없었고 나는 일종의 상처이기도 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건 아닐까? 직원이 계속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애초에 내가 이 직원을 뽑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와 같은 여러 생각들이 직원들과 헤어지는 순간마다 들었다. 이게 어쩌면 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라고 상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상대가 느끼기에는 가식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영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5년 전에 해고를 당했는데 그때 사장도 나한테 잘 될 거야 같은 개소리를 했었지. 나중에 느꼈지만 그때 그 일이 정말 잘된 일이긴 했어. 그때 받은 해고 수당으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었거든. 물론 인맥도 충분했고 학력도 좋았으니 운이 좋았지. 내 주변에 나만큼 운이 좋은 동료는 없었어. 그렇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충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능해진다. 밥이 아이들 얼굴을 어떻게 보란 말이냐 라고 말했을 때 나탈리는 이 일이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 라는 지나치게 이성적인 대답을 했다. 이미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식이다. 그러나 라이언은 미래를 뒤로 하고 초점을 과거에 두었다. 초점을 과거에. 저도 초점을 과거로 한번 옮겨봐야 되겠네요. 뭘 잘했는지. 이력서에 밥이 요리에 소질이 있다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보고 대화를 이끌었다. 한때 꿈이었었고 한때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위한 준비까지 했었는데 왜 도전하지 않았느냐 라며 밥을 일깨운다. 그건 돈 때문이었어요. 저도 좋아하는 일이 있긴 했거든요. 직장을 잃은 친구를 위로할 때 친구의 기분은 미래에 대한 방황과 미래가 걱정되죠. 실망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망가진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 친구에게 아무리 생각을 바꿔보라고 말한들 쓸데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생각의 각도를 바꿔볼 수는 있다. 친구가 과거에 했던 준비, 공부, 성과 등을 떠올릴 수 있게 도와주면서 자신감을 되살리는 것이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잊을 뻔했던 꿈과 초심까지 끌어낼지 모른다.
만일 위로하고자 하는 상대가 나 자신이라면, 그렇죠. 저를 위로하고 싶습니다. 미래가 초조하게 느껴질 때 이런 생각을 해봐도 좋다. 과거에 배우거나 경험했던 것 중 유용하게 활용해 볼 만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한때 나 역시 밥처럼 월급 때문에 꿈을 위한 계획을 거두어들여야 했던 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하고 말이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바꾸고자 할 때 꿈에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너무 오래 묵혀놓은 꿈은 한 번에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진득하게 자신이 거쳐온 그간의 길과 마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만약 취미나 특기가 없었다면 찾아보면 된다. 적지 않은 나이라면 어느 정도 경험이 있을 테니 지금까지의 경력과 깊은 삶의 연륜을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 경험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미래의 내 모습과 연결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사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점을 이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과거의 점들을 이을 수 있을 뿐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경험이 미래의 어느 날 서로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직감이든 운명이든 업이든 인생이든 모두 이뤄질 거라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미래의 과학기술은 과거의 연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미래의 산업은 과거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든다고 해도 완전히 0부터 시작하는 것은 없다. 저도 그런 생각이라 공감이 크게 됩니다. 뭐든 다시 시작해도 0부터는 아니더라. 미래가 공중에 떠 있을 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잠시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나의 경험과 강점과 흥미에 대해 차근히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나만의 색깔과 진정으로 원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이를 기초로 나만의 인생 여정을 열어가자. 과거의 경험을 살펴 미래의 꿈을 세우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심호흡한 뒤 새롭게 출발해보자. 1장이 끝났습니다. 2장은 내일 토요일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장담할 수는 없어서 다음 시간에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른을 위한 인생 수업 덮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선생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선생님 저도 지금 찾고 있어요. 꿈을. 행복한 하루 보내요 우리. 감사합니다.